내 아들을 죽인 건 너야. 그날 장례식장 한복판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상복 사이로 시어머니의 눈이 불타올랐죠.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 외침에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찔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고 숨이 막혔어요. 그 후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어붙은 밤, 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 밑에서 삐걱 소리와 함께 나온 작은 나무 상자, 먼지를 털자 바랜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수십 년의 증오가 아닌 두려움이 적혀 있었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녀가 왜 나를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 미움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전해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찾아갈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을 휘감았습니다. 11월의 냉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제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상에 놓인 시어머니 이숙자의 생일 미역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다시마를 3시간 동안 우려내고 미역을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불렸습니다. 참기름에 볶아가며 소고기를 넣고 2시간 넘게 끓였어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늘 그랬듯 매서웠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상 위를 훑쳤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음식 솜씨가 영 아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쇠를 긁는 소리처럼 귀를 찢었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어요. 제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입안의 침이 순식간에 마르며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쥐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어머니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그 표정에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만약 입을 열면 수십 년간 쌓인 모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팽팽한 고부 갈등은 마치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 온기란 없었어요. 사랑도 이해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견뎠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놓았어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려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남편 민준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상대방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환자분께서 사고 현장에서 즉시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통 속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접시가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병원 영안실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의 시신 앞에서 비통하게 오열하고 계셨어요. 내 아들, 내 아들. 그 울음소리는 폐부를 찢는 듯 처절했습니다.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민준이의 차갑게 식은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여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운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영안실에는 저와 어머니의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상하게 서로를 향한 해묵은 원망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 속에 섞인 비난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갔어요. 조문객들의 낮은 수군거림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빈소한 민준이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온몸을 흔들며 우시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저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문득 저에게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피로와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았어.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어머니의 목소리는 격분과 오열로 갈라졌습니다. 그 독설은 장례식장의 고요를 깨고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주변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장례식장에서 저러시면 어떡해? 며느리도 힘들겠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비난하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제 몸을 짓눌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셨는데요. 하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말을 삼켰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삼켰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부짖으며 저를 원망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견뎠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깊어진 골은 이제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른 듯 했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이 우리 사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제 가슴을 찢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거실 소파에서,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어머니의 비난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내가 민준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데, 내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원망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독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내 아들 죽은 것도 다 내 팔자 때문이야. 그날 저녁 어머니가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있었다면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재를 해줬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요. 분가를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살 이유가 없었어요. 며느리 의무도 다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 풍경은 제 마음처럼 황량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죽음,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요. 시어머니와 별거하고 싶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구하고 독립하고 싶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 법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실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았어요.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분가 서류를 준비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나오던 길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길을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맞으시죠?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숙자 어르신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입만 벙긋거렸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고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미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을 떠나려고 했던 제가 지금은 어머니 걱정에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미웠는데, 이렇게 원망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주소를 말했어요. 운전기사님이 빠르게 달렸지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 떠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간호사에게 어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안내받았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숨소리만 간신히 들렸어요. 삐, 삐, 삐.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수많은 기계음이 제 귀를 때렸어요. 어머니.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느다랬습니다. 이렇게 작고 약한 손이었나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괜찮아지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대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갈등 속에서 간병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어요. 시나리오 6 간병인의 거부. 다행히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경력 많은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에 다정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간병인 김 선생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잠시 커피라도 마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안 돼서 간병인 김 선생님이 황급히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혜진 씨, 죄송한데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워낙 완강하셔서 저희도 더 이상은 힘듭니다. 김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뭘 해드려도 화만 내시고 이건 제 능력 밖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간병인 선생님이 도와드리시려는 건데. 내 아들을 죽인 내가 고용한 사람이니 마음에 들 리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죽인 건 제가 아닌데요. 교통사고였는데요. 이 집에서 나가. 내 얼굴도 보기 싫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분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을 구해 볼게요. 하지만 다음 간병인도 그 다음 간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5명의 간병인이 바뀌었어요. 모두 어머니의 모진 말과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르신이 물을 드시라고 해도 내가 준 물은 못 마셔라고 하시고 내 손이 닿은 건 더러워라고 하시니 간병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자신이 직접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결국 내가 오는구나. 간병인 선생님들이 다 가셨어요. 제가 모실게요. 침묵 속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 옆간이 침대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겠죠. 결국 저는 마지못해 어머니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병실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드득, 후드득. 빗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웠어요. 아침 6시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내 손이 탄 물은 못 마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물컵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용히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어요. 저는 죽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아, 하세요. 너 같은 며느리가 떠주는 밥은 필요 없어.
어머니는 숟가락을 밀어냈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휴지로 죽을 닦아내는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오후가 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등 좀 긁어줘.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등을 긁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야위어 있었어요. 갈비뼈가 손에 닿았습니다. 아프게 긁지 마. 죄송합니다. 아휴, 쓸모없어.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식사를 돕고 몸을 닦아드리는 모든 순간이요. 어머니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드셨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 지옥을 견뎌야 하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더니 말했어요. 39도네요. 해열제를 드려야겠어요. 저는 밤새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찬 물수건을 이마에 대주었어요. 물수건이 금방 미지근해졌습니다. 계속 갈아주었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열이 내렸습니다. 저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팠어요. 잠이 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입술. 어머니도 한때는 젊었을 텐데요.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네, 시나리오 8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시나리오 8 우연한 발견, 낡은 일기장. 어머니가 퇴원한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계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집에서 요양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먼지가 가득했어요. 한동안 비워둔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 방부터 청소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오래된 소리를 냈어요.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이불을 털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퍼졌어요.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침대 밑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둑어둑했습니다. 걸레로 침대 밑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한참을 닦는데 제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나무 재질 같았어요. 뭐지?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상자 뚜껑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이숙자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는 것이 꺼림칙했거든요.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옛날 사진이구나.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젊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사진 밑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이숙자 20살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낡아서 여기저기 해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일기장을 쓸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을 일기장.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봐도 될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바래고 가늘어진 글씨가 보였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글씨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1965년 3월 1일. 오늘은 내 20살 생일. 하지만 축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낡은 종이 특유의 소리였습니다. 1965년 5월 12일. 오늘도 계모에게 맞았다. 밥을 늦게 했다고. 손바닥이 부었다. 아프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계모라고요? 어머니에게 계모가 있었나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5년 6월 3일. 찬밥 신세. 매일매일 서러웠다. 친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셨다. 계모의 손찌검은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머니의 글씨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은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목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1965년 8월 15일. 계모가 또 때렸다.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학교 가기 싫다. 친구들이 물어볼까봐. 1965년 10월 2일. 밤마다 배가 고프다. 계모는 나에게만 밥을 적게 준다. 이복 동생들은 배불리 먹는데. 1966년 1월 30일. 너무 춥다. 계모가 내 이불을 이복 동생에게 줘버렸다. 밤새 떨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니요. 자신에게 늘 모질게 대했던 시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아프고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1967년 3월 5일. 22살이 되었다. 이제 곧 이 집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김씨 성을 가진 남자라고 한다.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967년 6월 10일. 오늘 결혼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났다. 남편은 착한 사람 같다.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1968년 2월 1일. 민준이를 낳았다. 너무 예쁘다. 내 아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1970년 5월 20일.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믿을 수가 없다. 민준이는 겨우 2살인데. 저는 숙자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받고 겨우 벗어났더니 남편마저 잃고요. 미움과 원망의 감정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듯 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셨구나.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0홀로 아들을 키운 비극적인 삶. 일기장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비극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숙자가 홀로 민준 씨를 키워야 했던 처절한 시간을 읽어 내려갔어요. 1970년 6월 1일. 남편이 떠난 지 열흘째. 장례는 끝났지만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민준이는 계속 아빠 하고 온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 1970년 7월 15일. 세상과 혼자 싸워야 한다. 민준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970년 9월 3일. 너무 힘들다. 밤낮 없이 일해도 돈은 늘 부족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늘 부족했다. 민준이 분유가, 기저귀값, 집세, 공과금.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하나. 제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1971년 2월 10일. 민준이가 아프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란다. 입원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기절할 뻔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한다. 내 아들이니까. 1971년 4월 20일. 2번째 직장을 구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청소일. 민준이는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신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더 자주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1973년 8월 5일. 민준이가 유치원에 갔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우리 민준이는 엄마가 데려다 준다. 민준이가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어머니의 손글씨를 따라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일기장 종이가 거칠게 느껴졌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인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197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민준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했다. 사줄 돈이 없다. 밤새 울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1978년 3월 1일.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민준이의 웃음 하나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저는 숙자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내셨던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나리오 11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민준이를 향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1980년 4월 15일. 민준이가 초등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다. 내 아들은 나의 전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내 아들. 1982년 9월 20일. 민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하다. 이제 내 키만큼 컸다.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1985년 3월 10일. 민준이가 아프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오늘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밤새 걱정했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며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숙자에게 민준 씨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외롭고 고단한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1987년 12월 25일.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너무 기뻤다. 울고 또 울었다. 내가 이 모든 고생을 견딘 보람이 있다. 민준이가 행복하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1990년 6월 5일. 민준이가 취직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이제 내 아들도 어엿한 사회인이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왠지 쓸쓸하기도 하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1995년 5월 20일.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박혜진이라는 여자와. 기쁘면서도 불안하다. 내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다. 1995년 10월 1일. 결혼식 날. 민준이가 예쁜 신부와 함께 섰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다. 이제 민준이는 더 이상 온전히 내 아들이 아니다. 동시에 저에게 쏟아졌던 어머니의 분노와 질투의 근원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며느리인 제게는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7월 15일.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 내 탓인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미움, 연민, 이해,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제게 모질게 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시나리오 12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2 며느리를 향한 방어기제. 일기장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저에 대한 어머니의 복잡한 심경이 적혀 있었어요. 2010년 8월 3일. 며느리가 밉다. 아니, 미운 게 아니다. 무섭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빼앗길까 두려웠다. 내가 가진 유일한 행복을 잃을까봐 늘 불안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오늘도 며느리에게 모질게 굴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모질게 굴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서. 2015년 7월 20일 민준이가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인데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것 같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힘이 스르르 풀렸어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충격과 함께 이제껏 어머니가 제게 보였던 모든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진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던 것입니다. 2018년 3월 5일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 두려웠을 뿐이다. 혼자 키운 내 아들, 내 전부인 아들, 그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게 무서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오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두려웠던 거예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을 잃을까 봐요. 2020년 12월 31일. 이제 나도 늙었다. 며느리에게 잘해야 하는데 자꾸 모질게 대하게 된다. 습관이 되어버렸다. 미안하다, 혜진아. 마지막 글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수십 년간의 갈등이, 모진 말들이, 차가운 시선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다 읽은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머니를 향한 증오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계모의 학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들. 모든 것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게 쏟아냈던 독설들은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어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음식 솜씨가 영 아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내 아들 죽은 것도 다 내 팔자 때문이다. 그 모든 말들 뒤에 숨어 있던 진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방어기제였던 겁니다. 이제껏 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어머니의 고통과 외로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고도 동시에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꼭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오해들이 마치 안개처럼 걷히는 듯 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시나리오 14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4 혜진의 진심 어린 눈물.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쿨쿨쿨. 평온한 숨소리였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주름진 이마, 움푹 들어간 볼, 가늘어진 머리카락.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얼굴에는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오신 흔적이었습니다. 계모의 학대, 남편의 죽음,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 모든 것이 어머니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에게 느꼈던 미움과 원망이 안쓰러움과 이해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민준이를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을요. 그래서 어머니의 상처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외롭게 사셨어요. 믿을 사람도 기댈 곳도 없이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허망하셨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등에는 주름과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가슴을 채웠어요. 모든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밤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흰죽에 들깨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물도 정성껏 따뜻하게 데워서 드렸고요. 약 드실 시간이 되면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보살핌이 어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예전처럼 모질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어머니께 따뜻한 차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의식이 또렷해지셨어요. 눈빛이 맑아지셨습니다. 혜진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놀랐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가느다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떨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제게 사과하신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지난날의 모진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오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네, 시나리오 16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6화의 첫걸음.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따뜻하게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가늘고 차가웠지만 제 손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만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볼을 닦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계셨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쌓였던 얼음이 햇살 아래 녹아내리듯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환해졌어요. 더 이상 냉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미움 대신 이해와 사랑을 보았어요. 어머니 또한 제 눈빛에서 진심 어린 용서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그래, 그러자꾸나.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본 어머니의 진짜 미소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저도 웃으며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방에는 더 이상 냉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사과를 얇게 저며서 접시에 담았어요. 혜진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네, 어머니. 내 손 좀 잡아줄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따뜻해진 손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진짜 딸이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실게요. 고맙다, 혜진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그 한마디는 지난 세월의 모든 미움과 오해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오랜 갈등이 있었어도 이제는 진짜 모녀가 된 거예요. 민준이의 빈자리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네, 시나리오 18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8 따뜻한 집으로의 복귀.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웃으셨어요. 다만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짐을 꼼꼼히 챙겼어요. 병원 가운을 벗고 어머니께 편한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도와드리는 내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혜진아, 고맙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제 손을 꽉 쥐고 계셨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집이었지만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이전에는 늘 차가운 냉기가 감돌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를 침대에 편히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올게요. 고맙구나, 혜진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장을 봐둔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틈틈이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계란말이도 부드럽게 부쳤고요. 어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무생채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내내 마음이 따뜻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의무감으로 했을 일인데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저는 상을 차려 어머니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식사 드세요. 상을 내려놓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다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혜진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본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은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대화와 함께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혜진아, 우리 민준이를 기리는 무언가를 하면 어떨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어요. 그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세요, 어머니? 민준이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게 민준이가 바랐던 일일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민준이는 생전에 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을 도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향이 정해졌어요. 어머니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돕는 건 어떨까요? 제 말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나처럼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몇 주 후 우리는 김민준 기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어요.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야. 우리 아들은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맞아요, 어머니.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재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잃은 슬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였어요. 매일 출근하며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기념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재단으로 출근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힘차졌어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가정은 벌써 50가구가 넘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했어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어머니는 수혜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렸어요. 힘내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와 어머니는 이제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이해로 뭉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의 냉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한테 다녀올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우리는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의 묘 앞에는 가을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저는 꽃을 정리하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민준아, 엄마랑 혜진이가 함께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내 이름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어 말했어요. 민준아, 어머니랑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기뻐해 줄 거라고 믿어. 우리는 함께 묵념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준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인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어요. 저도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내일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